일출 없는 새벽, 언제 떠올랐는지 모를 금음달이 동력 하늘에 비스듬히 걸려 있었다. 밤마다 스스로의 몸을 조금씩 깎아내고 있는 금음 달빛은 스산하게 흐렸다. 달빛은 어둠을 제대로 사르지 못했고 어둠은 달빛을 마음대로 물리치지 못하고 있었다. 달빛과 어둠은 서로를 반반씩 섞어 묵은 안개가 자욱이 퍼진 것 같은 비명을 만들고 있었다. 그 아슴푸리함 속으로 바닷물이 실려있는 폭우와 햇솜 같은 흰 꽃의 무리를 이루고 있는 갈대밭이 아득히 멀었다. 바닷가를 따라 이어지고 있는 긴 반주위에 길은 희끄무레한 자치를 이끌며 뻗어나가고 있었다. 그 끝머리에 읍내가 잠들어 있었다. 읍내 너머의 들녘이나 동네는 켜켜이 쌓인 묽은 어둠의 장막에 가려 자취가 없었다. 끼룩 문득 기러기 떼의 울음소리가 정적을 깨며 파문을 일구었다. 시옷자를 옆으로 누인 대형을 이루며 기러기 떼가 동쪽으로 날아가고 있었다. 그다지 높게 뜨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철교쯤의 갈숲에서 날아오른 모양이었다. 어느 사냥꾼의 위험스런 그물을 통해 새벽잠을 팽개친 피난길인지도 모른다. 기러기가 날고 있는 방향으로는 바다가 넓어지고 갈대숲도 한결 깊었다. 기러기 떼는 유리알처럼 맑고 투명한 음향의 울음을 허허한 공간에 쉼없이 뿌리며 지혜롭게 느껴지는 대우를 정연하게 지어 날아가고 있었다. 갈숲이 희리흰 꽃더미로 나부끼고 그 속에 기러기며 또 다른 철새가 깃들이면 어느덧 가을은 깊어져 있었다. 그때쯤이면 방죽을 따라 질펀하게 펼쳐진 들녘도 황금의 옷을 빼앗기고 황량하게 변하게 마련이었다. 정하섭은 약간 오르막진 산굽이 길을 민첩하게 걸어 올랐다. 등성이를 기점으로 외줄기 산길은 구불구불 아래로 흘러내리고 있었다. 정하섭은 등성이에서 걸음을 멈추고 휴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다리가 약간 흔들리는 것 같다가 이내 똑바로 균형을 잡았다. 10월 하순으로 접어들고 있는 새벽대기는 카랑하게 메었지만 그의 잇도리는 단추는 3개나 풀어헤쳐져 있었다. 정결한 느낌의 희고 반듯한 이마에는 땀이 진득하게 배어나 있었고 숨을 쉴 때마다 입에서는 열기 같은 단내가 뿜어져 나왔다. 정하섭은 주머니 속을 더듬었다. 몇 개피 남지 않았을 찌그러진 담배갑이 손에 잡히는 순간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꿈 깨듯 깨달았다. 어둠살을 타고 길을 걷기 시작하고부터 10번도 더 넘게 되풀이한 부질없는 몸짓이었다. 정동무, 성냥은 나한테 넘기도록 하시오. 한 개피의 성냥이 정동무의 목숨을 살해하는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어. 꼬박 60리기를 걸으며 단 한 번도 쉬지 못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간절한 한 모금의 담배 연기도 빨아들일 수 없었다. 이 원장의 처사는 100번 옳은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만약 성냥을 해소하지 않았더라면 그 무의식적으로 발동하는 흡연 욕구를 끝까지 이겨낼 수 있었을까? 처음 몇 번은 가능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횟수가 거듭되다 보면 그래도 끝까지 성냥을 그어대지 않았을 것이라는 확신을 정하섭은 자신의 의식 속에서 선뜻 건져 올릴 수가 없었다. 왜 나는 자신에게 내보일 그런 의지를 갖추지 못하고 있을까? 그 의문에 답하기라도 하듯 돌의 표피처럼 딱딱하고 무표정한 이 원장의 얼굴이 불쑥 다가들었다. 그럼 이 원장은 그런 내 마음을 이미 간파하고 성냥을 해소했단 말인가? 이 불길한 생각을 뒤쫓아 바늘끝처럼 예리한 충격이 머리끝에서부터 등줄기까지 찌르르 잔통하고 있었다. 그건 이 원장에게 그렇게 의지박약한 인간으로 취급되었다면 당성인들 제대로 인정받고 있을 리가 없지 않은가 하는 두려운 생각이었다. 정하섭은 갑자기 전신이 옥죄어 오는 공포를 느꼈다. 당성을 의심받는다는 것, 그건 두말할 필요 없이 마지막이란 의미였다. 정하섭은 두 손으로 얼굴을 꾹 눌러 감싸며 신음처럼 긴 숨을 내쉬었다.
그러면서 밤새껏 걸어 여기까지 와 있지 않느냐고 스스로를 일깨우고 있었다. 그때 구원처럼 들리는 목소리가 있었다. 아모는 백두산, 한라산, 복창하시오. 백두산, 한라산. 지난밤 이원장에게 하달받은 아모가 정하섭의 가슴에 안도의 따뜻한 빛을 뿌리고 있었다. 아모는 곧 생명이었다. 아모의 누설은 조직의 동맥을 끊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자신에게 독립 공작을 부여하고 아모까지 하달했다는 것은 당성을 의심하기는커녕 당성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하는 좋은 반증이었던 것이다. 내가 너무 신경가민이군. 정하섭은 스스로를 안심시키듯 분명한 어조로 혼잣말을 하며 머리칼을 쓸어 올렸다. 이 원장은 사소한 실수로 약이 될지 모를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던 것이다. 의원장다운 주도 면밀한 조치였다. 그는 거의 웃는 일이 없이 냉혈적인 침착성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가 정하섭을 불렀을 때는 다소 당황한 빛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사태가 우리한테 약간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어.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똑똑히 들으시오. 이건 당의 명령이요. 당의 명령이라는 전제 앞에서 정하섭은 반사적으로 부동자세를 취하며 긴장했다. 당의 명령은 사태가 약간 불리한 정도가 아니었다. 자신들이 취해야 하는 행동은 결정적인 폐주였던 것이다. 그러나 정하섭은 묵묵히 명령을 수행하는 자세를 지켰다. 명령 앞에서는 그 어떤 의의 제기나 회의적 질문이 용납될 수 없다는 불문율 때문이 아니었다. 직감적으로 느끼기에도 자신들이 처한 상황은 너무나 급박해져 있었다. 날이 새기 전에 목적지에 도착해야 하고 임무 수행을 하는 동안 몸은 계속 은폐시켜야 하고 그리고 큰 길을 버리고 산길을 타면서도 담배 한 대를 피울 수 없다는 사실은 사방에 적의 감시 속에 에어싸여 있다는 증거였다. 그런 이기의식에 쫓기며 60리기를 내달아오는 동안 정하섭의 곤두선 신경은 산소 용접기에 다른 세부치처럼 무수한 불똥을 튀기며 타들었다. 습관적인 몸집인 듯 정하섭은 흘러내리지도 않은 머리칼을 쓸어 올렸다. 손바닥에 달아오르는 이마의 감촉이 싸늘했다. 그리고 전신에 소름이 끼쳐오는 오한을 느꼈다. 정하섭은 이뚜리의 단추를 깨며 그 어깨를 부르르 떨며 오한을 털어내려 했다. 추위는 불현듯 집생각을 간절하게 했다. 긴 방죽길을 따라 빠르게 옮겨진 정하섭의 시선은 그 끝 읍내의 어느 지점에선가 멎었다. 집이 보일 리 없었지만 그의 눈길은 아슴하게 멀어져 있었다. 그의 눈앞에는 집 모습이 머리고 집 언저리에 감돌고 있는 특이한 냄새까지 맡고 있었다. 그건 술도 가가 내뿜고 있는 진득진득한 술 냄새만이 아니었다. 어머니가 지니고 있는 그 소박하고도 아늑한 냄새가 집에는 언제나 훈훈하게 서려 있었다. 악교풀처럼 끈끈하게 도배된 술도가의 냄새는 오로지 아버지의 냄새였다. 정하섭은 그두 가지 냄새를 확연히 구분해서 맡을 수가 있었다. 그러나 읍내는 이미 접근할 수 없는 위험지대였다. 정하섭은 자르듯이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의 팽팽해진 눈길이 박힌 지점에 기아집이 서너 채 잇대어 있었다. 그가 선 지점에서는 측면만이 드러나 보였다. 그러나 그 집들이 규모가 얼마나 큰지를 가름하기에는 그 측면만으로는 충분할 정도였다. 기아집들은 흉물스럽게 엎드려 있었다. 그 둘레를 따라서는 키 큰 나무들이 팔짱을 끼듯 에워싸고 있었다. 희끄무레한 달빛 아래 칙칙한 어둠을 들이우고 있는 나무숲과 불빛이라고는 전혀 없는 덩치 큰 기아집들 언저리에는 음산한 계기가 서려 있었다. 정하섭은 주의 깊은 눈길을 왼편 언덕 쪽으로 옮겼다. 거기에 반원을 이루고 있는 대숲이 작고 낮은 한 채의 기아집을 보듬듯 하고 있었다. 그 집에도 불빛이라고는 없었다. 정하섭은 긴장된 눈길을 그 집을 향해 쏘고 있다가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몸을 낮춰 애기를 민첩하게 날려내렸다. 그 기아집들은 현 부잔의 제각과 부속 별장이었다. 그 자리는 더 이룰 데 없는 명당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풍수를 전혀 모르는 눈으로 보더라도 그 땅은 참으로 희한하게 생긴 터였다. 산줄기가 경사를 이루며 흘러내리다가 문득 다리심이라도 해야겠다는 듯 중턱 조금의 아래에다가 펑퍼짐한 평지를 이루어 놓고는 다시 아래로 내리뻗친 것이었다. 그러니 그 터는 후덕한 부인네가 치마폭을 펼쳐 떨어지는 아이를 받아올리는 형상이라는 것이었다.
죽어가는 목숨을 구해 올리는 터이니 부귀와 영화는 더 말하여 무엇하며 정남왕의 자청령 우베코를 거느리고 앞에 물길까지 트였으니 이에 더할 명당이 또 어디 있느냐는 것이었다. 이 풀이는 결코 가장되었거나 말쟁이의 말만은 아니었다. 이 터의 맞은편으로 뻗어가고 있는 방주기에서 건너다 보면 그 풀이가 아주 그럴싸했다. 그 두 줄기의 3등성이가 양쪽으로 뻗어내리고 있는 사이에 포근하게 감싸이듯 자리 잡은 그 터는 눈여겨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신묘함을 느끼게 했다. 그러나 자연의 조형에 대해서 그런 느낌이 의뢰 그 터에 버티고 터무니없이 큰 기아집들로 손상되고는 했다. 웬 돈푼께나 있다고 쭈쭈쭈. 명당 탐하는 것이사 인지상정이지만서도 사람들은 현부잔의 제각을 짓게 되면서부터 이런 말들을 무수히 입에 올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이런 시샘 탓이었을까? 아니면 현부잔의 기가 그 명당의 기에 꺾였다는 풍수장의 말대로일까? 현부자네는 제각을 짓고 5년이 다 못되어 살림이 거덜나고 말았다. 그것도 아니면 조상의 이패를 모시고 제사를 올리는 제각 앞에 살림집을 지었으면 의당 정시를 들어 앉혀야지 소실들을 끌어들여 별장을 삼고 주색잡기나 즐기니 조상들이 벌을 안 내릴 일이 있느냐는 많은 사람들이 말이 맞은 것일까? 현부자네는 일제 치하에서 장사로 거부가 된 사람이었다. 그의 치부가 일본간의 비호를 받았다는 파다한 소문이 거짓이 아닌 것은 신장로에서 제각에 이르는 넓고 긴 진입로 양쪽에 하필이면 사쿠라를 줄줄이 심은 것이었다. 현부자네가 망한 이유에 대해서 분분한 소문이 떠도는 가운데 그 고래동 같은 기앗집들로 불러지어던 호화로운 별장은 일시에 밤마다 귀신이 나오는 폐가로 변하고 말았다. 현부자의 소실들이 거처했던 기앗집들은 인적이 사라진 채 문이 꼭꼭 닫혔고 잉어가 뛰놀던 인공연못에 물은 섞어가고 있었으며 가무와 풍악이 울리던 정자의 구석에는 거미줄이 엉키고 단청은 퇴색해 갔다. 몰락한 부자의 비참상이 숨김없이 드러나 있는 그곳에는 낮에도 음산한 바람이 감돌고 있었다. 어른들마저도 밤에는 근접하기를 꺼릴 정도였다. 그래도 봄이 오면 벚꽃은 흐드러지게 피었고 밤마다 온갖 귀신들이 나온다는 흉흉한 소문 같은 아무것 없이 두 여자가 거기서 줄곧 살고 있었다. 무당 모녀였다. 현부자가 제각과 별장을 신축하면서 그들이 거처할 조그만 집을 바깥터에다 마련해 준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현부자의 전속 무당인 셈이었고 무당 원료의 신은 굿은 신통령이 높기로 근동의 소문이 짜했다. 그녀는 일찍부터 보성, 고흥 일대를 발판으로 삼고 있는 가락 좋고 춤 사이 좋기로 그 이름을 떨친 단골레였다. 그녀는 구판도 구판이지만 그 미모가 빼어났다. 고운 얼굴뿐이 아니라 정갈한 춤으로 단련된 그녀의 몸매는 갸날풋듯 하면서도 탄력이 넘쳤다. 40이 넘기 전까지만 해도 수많은 남자들이 비릿한 눈길이 그녀의 몸을 더듬어 내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무당이었던 까닭이다. 무당을 탐하거나 잠자리를 잘못했다가는 귀신부터 급사를 맞거나 병신을 면치 못한다는 속설 때문에 남자들은 함부로 범접하지를 못했던 것이다. 그녀가 딸 소아에게 대물림 굿을 장만한 것은 해방되기 2년 전이었다. 그 구판은 근동 사람들이 더없이 좋은 구경거리가 되었다. 현부자가 구판을 푸질에 차려주기도 해서였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17살 난 소아가 대물림을 받아 무당이 되는 데 있었다. 그 굿을 구경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기구한 운명의 아픔과 그 비애의 멍울을 가슴에 담아야 했다. 어미의 미모를 타고난 소아는 그대로 한떨기 꽃이었고 어미의 눈웃음과 수다스름이 젖이 천박으로 빠지기 쉬운 데 비해 소아는 웃음이었고 말수가 적은 품이 어떤 기쁨까지를 느끼게 했다. 그런 처녀가 무당이 될 대물림 굿을 받는 것이고 49살의 늙은 어미 무당은 울며 울며 굿춤을 추었는데 그건 춤이 아니라 차라리 몸부림이었다. 대물림을 받은 17살 소아가 춤을 추기 시작했을 때 겹겹으로 둘러선
여인네들은 하나같이 콧등매운 눈물을 찍어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때 정화섭은 중학생의 몸으로 차마 가까이 가지 못한 채 먼 발치에서 춤추는 몸집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리거리기만 하는 그녀의 몸집은 그의 마음을 더 안타깝게 만들었고 주술성의 강한 풍악 소리들은 그녀에게 걸쳐진 그의 마음을 매몰차게 끌어내는 것만 같았다. 정화섭은 나무 그리자가 드리운 어둠에 몸을 숨긴 채 얼려내 집 동정을 살폈다. 산의 침묵과 밤의 정적에 묻힌 조그만 기와집은 사람의 거처 같지가 않았다. 그는 민첩한 동작으로 어둠을 벗어나 얼려내 집 처마 밑으로 파고들었다. 방 셋에 부엌 하나인 집 구조는 오랫도록 눈에 익은 것이었다. 부엌과 붙은 방이 그녀들의 안방이었고 그 옆방은 신을 모신 신당이었다. 부엌에서 꺾어 붙은 것은 헛간방이었다. 정하섭은 안방 쪽으로 빠르게 몸을 움직여 문의 길을 기울였다. 전혀 인기척을 느낄 수가 없었다. 혹시 어디로 굳떠난 것은 아닐까? 정하섭은 일순 상패감에 빠졌다. 굳이 성할 계절이기도 했던 것이다. 그는 손가락에 침을 묻혔다. 그리고 격자문의 상우지에 구멍을 냈다. 구멍을 통해서 들여다 보이는 방 안은 바깥보다 한결 어두웠다. 그러나 두 사람이 잠들어 있는 어렴풋한 윤격은 이내 파악할 수 있었다. 정하섭은 안도하며 문고리의 손을 뻘치다가 멈칫했다. 부엌과 신당으로 빠른 눈길을 보냈다. 그는 기민한 동작으로 부엌 안을 확인했고 신당의 문에 구멍을 뚫어 살사치 살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문고리를 흔드는 정하섭의 손이 떨렸고 낮은 목소리는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다. 방 안에서는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누구요? 잠기운을 전혀 느낄 수 없는 걸질린 목소리가 짧은 절규처럼 다급했다. 어서 문 좀 여시오. 급한 일이요. 누군데요? 누구? 젊은 여자의 허둥대는 목소리는 이쪽의 신원을 알고자 하고 있었다. 외딴 곳이기도 했지만 그만큼 뒤숭숭한 시기이기도 했다. 보면 알만한 사람이요. 어서 문부터 열어요. 정하섭은 간략하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마땅한 말이 생각나지 않았다. 자신의 이름을 대자니 상대방이 알 것 같지 않았고 그렇다고 아버지의 직업을 빌려 술도같이 아들이라고 하기는 싫었다. 금매 이 밤중에 누구신지 알아야 자랴. 좋은 일 한다고 누군지부터 말씀하시시오. 방 안의 목소리는 애원을 하고 있었다. 얼굴을 보면 안다니까. 해치지 않을 것이니 문부터 열어. 밖에 이러고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이야. 정하섭은 방문을 부술 듯한 기세로 거칠게 흔들었다. 조금 있으시오. 열 거구만이라요. 열어요. 문고리가 벗겨지는 것을 기다려 정하섭은 서두르는 기색 없이 방문을 잡아당겼다. 여자를 더 이상 공포스럽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안심하시오. 해치지 않을 테니까. 마음 가라앉히고 내 얼굴부터 봐요. 누군지 알아보겠는지. 정하섭은 방으로 들어서지 않고 자신의 얼굴을 흐린 달빛 쪽으로 돌렸다. 저 술도갓집 아니 양조장 댁 정 사장님? 젊은 여자는 달빛 아래 드러난 남자의 얼굴을 알아보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얼굴을 방문 밖으로 대밀며 더듬거렸다. 정하섭은 그녀가 얼결에 술도갓집이라고 한 말을 양조장 댁으로 고치는 것에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건 아버지나 신경 쓸 문제였다. 모든 사람들은 아버지가 없는 자제에서도 술도갓집 또는 술도가 주인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증을 딱 진저리치며 싫어했다. 자기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대신 아버지는 양조장 정 사장님이란 호칭을 존칭이라고 믿고 있었다. 정하섭은 일찍부터 그런 아버지를 마땅찮아 했다. 이대로 신뢰해야겠어. 정하섭은 구두 빠린 채로 방으로 들어섰다. 그녀가 얼른 옆으로 비켜서며 저고리섭을 여몄다. 방문이 닫힌 방 안에는 서로의 표정을 읽을 수가 없게 진한 어둠이 들어섰다. 정하섭은 그때서야 그녀의 어머니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머니는 어디 가셨어? 같은 말 두 번씩 하게 하지 마시오. 정하섭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역정이 묻어나고 있었다.
어두워 잘 안 배시는 모양인데 저 아랫목에 알아누우셨구만요. 그녀의 음성은 잠겨들고 있었다. 정화섭은 비로소 방바닥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아까 문구멍을 통해서 들여다보았을 때 어렴풋하긴 했었지만 두 사람이 누워있는 윤곽을 확인했던 사실을 떠올렸다. 정화섭은 그녀의 어머니가 중태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러지 않고서야 그동안 그렇게 무발응일 수는 없는 일이었다. 중태인 모양인데 어디가 편찮으시오? 정화섭은 풍악 소리들에 맞추어 신명나게 춤을 추는 무당 원녀의 모습을 떠올리며 물었다. 중풍을 맞았구만요. 중풍을? 병세는 어느 정도요? 정화섭은 무당으로서 원녀가 진정 안 된다는 거 생각을 했다. 그녀는 귀신춤을 추는 무서운 무당으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소년 시절부터 보아온 어머니보다 잘생긴 여자이기도 했었다. 사지를 못 쓰고 말도 못하시구먼요. 그녀의 기어드는 것 같은 말끝을 따라 가느다란 한숨이 흩어졌다. 얼마나 됐소? 한 서너 달? 정화섭은 더 물을 말이 없었다.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차도는 있느냐 하는 등속에 말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가족이 아닌 입장에서는 필요한 물음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리고 자신은 해야 할 다급한 일에 쫓기고 있는 상태였다. 좀 앉읍시다 하며 정화섭은 먼저 주저앉았다. 그리고 주머니 속을 더듬어 담뱃갑을 찾았다. 성냥 좀 주시오. 그녀는 앉으려던 엉거주춤한 자세를 고쳐 잇목으로 옮겨갔다. 어렵지 않게 성냥각을 찾아 정화섭의 앞에 내밀었다. 그동안 그의 눈도 어둠에 익어 있었다. 그는 몸을 잔뜩 웅크려가지고 성냥을 그어댔다. 그런데도 불빛은 소스라칠 만큼 밝았다. 그는 재빨리 담뱃불을 붙이고 성냥불을 붙여 껐다. 그가 담뱃불을 붙이는 그 짧은 시간 동안 그의 얼굴에 불빛에 남김없이 노출되고 소화하는 그의 당하는 몸집에서 그가 왜 밤중에 외딴 자기 집을 찾아들었는지 깨달았다. 정화섭은 2번, 3번 거푸 담배 연기를 빨아들였다. 흡연 욕구가 굶주림과 하나도 바를 바 없는 절실함이라는 것을 그는 비로소 경험하고 있었다. 폐부 깊숙이 빨려들어간 담배 연기가 온몸에 퍼지면서 의식이 아른아른해지고 팔다리의 긴장이 풀려나가는 그 아련하고도 아늑한 편함아. 그는 고개를 뒤로 젖혀 머리를 벽에 기대고 눈을 내리감은 채 밤새껏 시달려온 초조와 긴장으로부터 노연하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할 일도 잠시 망각 속에 버려두고 있었다. 내가 왜 이 밤중에 여길 찾아들었는지 알겠어? 정화섭은 담배 연기로 나른하게 풀려있는 감정을 애써 거머잡으며 물었다. 그는 비로소 미명 속에서나마 윤격을 드러내고 있는 처녀무당 소아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소아는 충분히 짐작은 하고 있으면서도 말은 할 수가 없었다. 화살처럼 박혀오는 그의 눈길을 피해 고개만 좀 더 떨구었다. 나에 대한 소문은 들어서 알고 있지요. 또 같은 말 2번씩 하게 할 거요? 예, 조금 알고 있구만요. 그녀는 앉음새를 고치며 얼른 대답했다. 그게 뭐요? 말해보시오. 그게 자익. 그녀는 더 이상 말을 계속할 수가 없었다. 그는 자익 활동에 미쳐 있다는 것을 읍내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그의 아버지 정 사장은 속을 있는 대로 끓이고 살았다.